대로를 중심으로 정갈하게 늘어진 건물들과 길을 따라 놓여진 가로등,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광장과 그곳을 장식한 분수대, 유럽의 이름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들입니다. 이렇게 정돈된 도시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비슷한 모습을 띠는데요. 이런 근대적인 도시 정비의 원조가 바로 프랑스의 파리입니다. 이 파리의 근대화를 도맡아 진행한 인물이 바로 조르주 외젠 오스만인데요. 오스만은 어떻게 파리를 효율적이면서도 아름다운 도시로 변화시켰는지 오스만의 파리 근대화 사업에 대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파리는 악취와 오물로 악명이 높은 도시였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중심으로 늘어선 건물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 도시는 그림자로 가득했고,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탓에 평소에는 흙먼지가 날리고 비가 오면 진흙으로 엉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오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창문 밖으로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이었죠. 덕분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오물을 피하느라 종종 걸음을 해야 했고, 그렇게 오물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신발이 하이힐이라는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난개발로 과도하게 밀집된 도시와 비위생적인 시설들로 인해 전염병 문제까지 심각했습니다. 오죽하면 파리의 중심부는 점차 빈민가처럼 변해가고 있었고, 부자들은 중심부를 떠나 파리 외곽 지역에 새로운 주거지를 만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는 파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이 대체로 비슷한 형색이었는데, 19세기 중반이 되면서 파리는 완전히 다른 도시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도한 인물이 당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와 그가 임명한 센 지방의 지사 오스만이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조카로 프랑스의 초대 대통령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1848년 프랑스에서는 2월 혁명이 일어나 왕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공화정의 시대에 프랑스 국민들이 처음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나폴레옹 3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이하게도 초대 대통령이라는 칭호와 어울리지 않는 마지막 황제라는 칭호도 갖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던 그의 치세는 겉으로는 공화정처럼 보였으나 실상은 독재체제나 다름없었습니다. 프랑스 의회의 상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의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대통령 연임 제한 등의 권력을 견제할 수단들은 헌법 개정을 통해 차례차례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1852년에는 나폴레옹 3세가 황제 자리에 오르는 내용의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켰고, 나폴레옹 3세는 프랑스 제국의 황제가 되어 삼촌 보나파르트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 나폴레옹 3세가 정치 일선에 등장하기 이전에는 영국 런던에서 망명 생활을 했었는데요. 근대화된 런던을 동경한 그는 파리를 런던보다 더 나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이른바 파리 개조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이가 센 지사 오스만이었죠. 센의 부지사를 비롯하여 20여 년간 공직 생활을 해온 오스만은 나폴레옹 3세의 신임하에 파리를 근대적인 도시로 재탄생시키게 됩니다. 실제 그가 일궈낸 변화가 워낙 드라마틱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무렵 파리에서 일어난 일련의 변화를 일컬어 파리의 오스만화라고 지칭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파리의 개조를 위해 파리의 지도를 먼저 제작하게 됐는데요. 지도 내에 건물의 소유자와 구조, 그리고 세입자 등까지 상세한 정보를 모두 모아서 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만 무려 142장에 육박했고, 이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오스만은 난개발로 번잡해진 파리를 정비하기 위해서 직선 대로를 뚫고 그 대로를 중심으로 건물들을 체계적으로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미 만들어진 수많은 건물들을 철거해야만 했는데요. 이는 막대한 재반 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건물 철거와 재건축 비용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오스만은 직선의 큰 도로에 집착하였는데, 그 이유는 근대 프랑스의 역사적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해 7월 혁명, 2월 혁명 등 근대 프랑스는 굵직굵직한 혁명들을 차례로 겪어왔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국가에 저항할 때 주로 사용한 방법은 바리케이드 전이었는데요.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으로 둘러싸인 파리 시내에서는 바리케이드를 쳐서 통행을 막고 농성을 벌이는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파리 개조 사업을 추진한 것은 런던을 동경해서라는 이유도 있지만 더 큰 목적은 시위 장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시위가 발생하더라도 진압군의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 조기에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스만이 집착했던 직선의 큰 도로는 바리케이드를 칠 수 없는 도로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여하튼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변의 건물들을 통째로 없애야 했고, 그러려면 해당 건물과 대지를 모두 시에서 사들여야 했습니다. 지금의 도시개발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상액을 두고 건물주와 기관 간의 다툼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시 당국과 건물주는 장기간 협상을 벌이기 일쑤였고, 길 몇 미터를 뚫기 위해 몇 년씩이나 소모되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건물 철거를 위해서 소위 용역깡패를 동원하는 등의 막무가내식 철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협상을 통해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건물 철거에 나섰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늘 그렇듯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이란 것은 건물과 토지의 주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당연하게도 임차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되지 못했습니다. 요즘에도 도시의 일정 구역을 개발할 때 천문학적인 금액의 비용이 오고 가는데, 당시에 파리 전역을 아예 갈아엎을 만한 큰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당연히 파리시의 재정만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구역마다 서로 다른 재원 조달 방식을 채용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사업 양도였습니다. 시에서는 특정 지역에 대한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업체를 적절히 선정하였고, 프로젝트를 양도받은 업체들은 시와 토지주가 협의한 토지 보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것은 물론 공공설비와 건축 등을 모두 회사의 자금으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했습니다. 얼핏 보면 개인 회사에게 굉장히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금만 충분하다면 앞다투어 사업에 참여할 만큼 개발이익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 도시개발 사업에 참여한 회사들은 신축한 건물들을 분양하여 돈방석에 앉았고, 19세기판 부동산 신화들을 양산해냈습니다. 파리시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 개인 회사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챙길 수 있었으니 이는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되는 일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자본을 소유한 극소수에 불과했고, 이는 자칫하면 부자들에 대한 특혜로 내비칠 수 있기에 은밀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돈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민간업체의 투기 욕구를 적절히 이용해 자금을 충당한 파리시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 12개를 만들고 구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여 파리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오스만의 파리 개조는 도로를 만드는 것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학적으로도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 디자인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스만은 규제를 통해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도로폭에 따라 건물의 최대 높이를 설정하여 어둡지 않은 도시를 만들어냈고, 건물의 외벽 재료까지 규제하며 도시의 색채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또한 산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로등과 가로수, 벤치 등 공공시설 마련도 체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가로등 관리업체 6개를 강제로 통합해 가로등 관리를 맡기고 2만여 개의 가로등을 파리 시내에 설치하여 밤낮으로 밝은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또 길가를 중심으로는 가로수를 세워 도시에 생기를 더했는데요. 가로등에 가스관을 설치할 때 상하수도관을 같이 설치하여서 가로수에 자동으로 물이 공급되도록 설계하기까지 했습니다. 파리의 가로수는 지금까지도 대부분 마로니에와 플라타너스인데, 하필 마로니에와 플라타너스가 심어진 이유는 순전히 오스만이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거기다가 상하수도관을 정비하여 깨끗한 물을 상수도를 통해 공급받고 하수도로 오물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파리 전역에 설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여전히 시민들에게 물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분수대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장소였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시는 분수 주변에 벤치를 두어서 광장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 당시에 제정된 법령들을 살펴보면 파리시가 미관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치에 페인트가 벗겨져서 보기 싫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년마다 도색하는 것을 의무화시킨 법을 만들 정도로 도시 미관의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디자인된 도시는 아름다운 파리로 탄생했고, 주변국에서 모여든 관광객들의 찬사를 받으며 도시 개발의 표준 모델로 세계 각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오스만의 파리 정비는 애초에 계획했던 목적들을 대체로 만족시키는 성공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도시 폭동을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의 위생 상태를 개선해 전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이었습니다. 파리를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지금까지도 그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파리의 오스만화는 그 눈부신 성과만큼이나 어두운 단면도 존재합니다. 권력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도시개발의 혜택에서도 소외되기 일쑤였기 때문입니다. 도시 정비를 위해서는 빈민 주거지역을 해체할 수밖에 없었고, 토지를 임대해서 살아가던 빈민들은 도시 외곽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매끈하게 변화한 파리로는 다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업 양도 방식을 통한 도시 개발은 사실상 부자들의 투기를 유도한 꼴이었고, 그 결과는 자본을 소유한 이들에게 개발 이익마저 양도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공사업에서 과도한 사익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한다던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과 같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던 시기였기에 파리의 아름다운 변신은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은 빈민들을 시에서 방치한 덕분에 파리 외곽에는 또 다른 빈민가가 형성되었고, 이는 어떻게 보면 빈민들을 파리 내에서 청소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도시들을 둘러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름답게 변모하고 있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휴식과 여가 활동을 염두에 둔 공공 디자인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리의 오스만화가 그러했듯이 도시가 정비되고 개발됨에 따라 소외되어 내쫓기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사회만큼은 150년 전 오스만의 파리 정비에서 보였던 어두운 면들을 재현하지 않고 도시를 아름답게 정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수기가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